펜은 칼을 닮아 있다. 몸체가 직선으로 뻗어 있다가 곡선으로 날카롭게 떨어지는 생김새는 물론 상대에게 일격을 가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점도 유사하다. 카메라는 총을 닮아 있다. 총구나 렌즈가 앞으로 돌출된 생김새는 물론 표적을 잡거나 피사체를 포착하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날카로운 날을 가진 칼과 탄환을 장착한 총에 비해 펜과 카메라는 힘이 없다. 그런데 두 물건이 이들의 손에 쥐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펜과 카메라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 바로 기자들이다. 언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저널리즘.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디우르나로 매일매일 기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류 역사상 언론의 시작은 기원전 5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는 기존에 있던 혹은 새로운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동이나 석판에 그 내용을 새기도록 했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소식물 악타 디운의 나다. 한편 기원전 2, 3세기경 중국 한나라에서는 티파오라 불리는 가냇물을 만들어 정책을 알렸다. 단순한 소식 전달에 그쳤던 초창기 언론은 18세기 인쇄기술 발달에 따른 신문 잡지의 발행과 20세기 라디오 텔레비전의 보급, 21세기 인터넷의 활용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고 더불어 언론의 핵심 주체인 기자에겐 정보의 전달자, 역사의 기록자, 권력의 감시자라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게 되었다. 퓰리처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저널리스트 조셉 퓰리처는 기자를 다리 위에서 국가라는 배를 감시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언론사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의 규탄 시위 현장. 이곳에 모인 시위대는 테러의 주범들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펜을 들고 있었다. 언론은 결코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흔히 언론의 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 펜은 칼보다 강하다. 19세기 영국 작가 에드워드 블루어 리턴이 자신의 희곡 리슐리의 추기경의 대사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언론이 그 어떤 무력이나 폭력보다 강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곤 했는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말을 증명하는 굵직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부자 존 디 록펠러. 1870년 그가 공동 설립한 스탠더드 오일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거대 석유 회사였다. 한때 미국 전체 정유 물량의 9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 생산과 가공, 판매, 운송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1906년 스탠더드 오일은 반독점법이라는 암초를 만났고 결국 연방 대법원의 해산 명령에 따라 1911년에 해체됐다. 공룡기업 스탠더드 오일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라는 여기자였다. 그녀는 1902년부터 장장 19회에 걸쳐 록펠러와 스탠더드 오일의 비리를 파헤친 폭로 기사를 시사 잡지 매클로어에 연재했는데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라는 제목의 이 기사로 인해 스탠더드 오일의 뇌물 수수와 담합 등의 위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타벨은 록펠러가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한
비도덕적인 독점으로 부를 축적한 사실을 폭로했고 결국 록펠러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의 끈질긴 취재와 추적으로 가능했던 이 기사는 뉴욕 대학교 언론학부가 선정한 20세기 미국 저널리즘 100대 보도에서 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록펠러를 주저앉힌 타벨은 기자들이 범죄, 정치, 부패, 기업 비리 등의 특정 분야를 직접 조사해 보도하는 형태의 저널리즘, 즉 탐사 보도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미국 탐사 기자 및 편집인 협회의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스티브 와인버그는 타벨은 오늘날 탐사 보도라고 일컫는 기사 작성 방식을 1900년에 고안했다면서 타벨은 진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꿔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전혀 새로운 보도 형태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타벨로부터 시작된 탐사 보도를 통해 지난 100여 년간 세계적인 대재벌은 물론 지도자들의 비리가 폭로되곤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1974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은 당시 정권의 조직적인 도청을 폭로해 닉슨 대통령을 하야하게 했다. 미국 언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종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력 스타가 된 기자는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틴이다. 이 가운데 밥 우드워드는 1970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입사했다가 기사를 잘못 쓴다는 이유로 쫓겨난 바 있다. 1년 뒤에 워싱턴 포스트에 재입사한 밥 우드워드는 한동안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칼 번스틴은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의 신문사 안팎으로 늘 이런저런 골칫거리를 몰고 다니는 문제였다. 그런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틴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폭로에 세계를 놀라게 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기사거리를 쫓아 매달렸던 끈기였다고 한다. 최근 눈에 띄는 탐사 보도의 예는 세계 축구계의 거물 제프 블래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 블래터가 국제축구연맹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는 제프 블래터 회장을 비롯한 국제축구연맹의 비리를 15년간 취재해온 영국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앤드루 제닝스의 인터뷰를 싣고 그의 노력을 집중 조명했다. 2천억 원의 유산 상속 포기, 동성애자 커밍아웃 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미국 보도 전문 채널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 스튜디오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과 독대하는 여성 앵커 크리스티안 아만푸. 정장을 입고 유려한 말솜씨로 뉴스쇼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이들의 모습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마이크를 잡은 보도 장면이다. 사륙의 현장에서 다행히 살아 돌아와 뉴스를 진행하는 그들과 달리 세계 각국에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종군 기자들이 있다. 세계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금쟁 지역 등에서 목숨을 잃은 기자의 수가 2013년엔 70명, 2012년엔 74명이라고 한다. 목숨을 담보로 전쟁의 실상을 전달하는 종군 기자들. 일명 전선의 꽃으로 불리는 이들은 언제부터 전쟁에 투입됐을까? 세계 최초의 종군 기자는 런던 타임스의 기자 윌리엄 하워드 러셀로. 그는 크림 전쟁의 종군에 당시 전선의 참상을 알렸다. 이후 전 세계에는 유명한 종군 기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인물로 로버트 카파를 꼽을 수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카파의 본명은 프리드먼 앤드레였다. 그러나 독일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1933년 파리로 이주한 후 1935년 로버트 카파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본격적으로 보도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카파를 전대미문의 위대한 종군 사진 기자로 각인시킨 한 장의 사진. 어느 공업파 병사의 죽음이다. 이 사진은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와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함께 스페인 내전을 다룬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스페인 내전, 제2차 세계대전, 중일 전쟁 등에 참전했던 카파는 안타깝게도 베트남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카파는 생전에 만약 당신의 사진이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호련히 사라진 로버트 카파. 오늘날 카파이즘으로 불리는 그의 투철한 기자 정신은 후배 기자들에게 기자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울이 되고 있다. 그 어떤 곳보다 위험한 취재 현장인 전쟁터. 이곳에서는 수많은 여성 종군 기자들도 목숨을 담보로 취재 열정을 불태워왔다. 여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마가렛 히긴스. 그녀는 한국 전쟁을 취재한 300여 명의 종군 기자 중 유일한 여기자였다. 당시 미국 일간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극동 지국장이었던 그녀는 생사를 넘나들며 서울 함락과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등을 취재 일지에 담았다. 마가렛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것은 1950년 6월 28일 한강다리 폭파 때문에 뉴욕으로 기사 송고가 불가능해지자 군용 수송기를 타고 도쿄까지 날아가 기사를 전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이다. 이처럼 그녀의 투철한 종군 기자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화가 있다.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한 미군 대령이 마가렛에게 젊은 아가씨, 이곳은 위험하니 일본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하자 그녀는 이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해병대에게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지어준 주인공이기도 한 마가렛 히긴스 기자. 우리 정부는 2010년 마가렛에게 수교 훈장 흥인장을 추서했고 그녀의 딸과 손자가 방한해 훈장을 받았다. CNN의 종군 여기자인 아루아 데이먼. 그녀는 전쟁터에 총타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남자 기자들과 똑같이 목숨 걸고 취재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남자 기자든 여자 기자든 전쟁터에선 똑같이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다. 단지 종군 기자에겐 총이 아닌 펜과 카메라가 무기일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기자들 사이에선 특정 경쟁이 뜨겁다. 기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매체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는 특종. 하지만 특정 경쟁은 선정주의와 오버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퓰리처상을 제정한 조셉 퓰리처와 영화 시민 케인의 모델인 미국의 언론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이 둘은 특종을 위해 사생 결단을 한 세계의 경쟁자였다. 1897년 뉴욕에서는 시체 토막들이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부스 경쟁의 혈안이 된 퓰리처의 뉴욕 월드와 허스트의 뉴욕 저널은 특종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서 얻은 증거를 빼돌리는가 하면 아예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이런 경쟁으로 평균 1일 판매량이 약 20만 부였던 허스트의 뉴욕 저널은 1년 후 150만 부까지 치솟게 된다. 선정주의가 가져다준 달콤한 결과였다.
퓰리처와 허스트의 특종 경쟁은 이후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하는 신문의 경향인 이른바 황색 언론, 즉 옐로우 저널리즘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조셉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라고 믿었던 한편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만평과 사진을 화려하게 썼고 체육부를 신설해 스포츠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고 흥미와 오락위주의 일요일판을 처음 시작했다. 그리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1895년 뉴욕 월드 일요일판에 황색 옷을 입은 소년 옐로우 키드를 게재했는데 이를 뉴욕 저널의 허스트가 흉내내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러나 퓰리처는 선정적이고 과장된 뉴스를 보도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대중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언론 전문대학원 설립에 $200만 기부했다. 또한 매년 뛰어난 언론인을 기리는 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 상이 바로 언론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퓰리처상이다. 퓰리처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언론계에서는 선정적인 보도와 특종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오보가 양산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대중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캠퍼스 성폭행이란 제목의 특종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내용은 명문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교 클럽인 파이 카파 푸사이에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조회수 약 270만 건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 포스트가 버지니아대 성폭행 사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롤링스톤의 보도에 대해 진실성 논란이 벌어졌다. 급기야 기사 게재 2주 뒤 롤링스톤은 대형 오보임을 시인하고 기사를 철회했으며 버지니아 경찰은 롤링스톤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담당 기자가 취재원의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각 분야의 탑10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탑10스.net은 최악의 언론 오보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 타이타닉호가 인양됐으며 승객들이 구조됐다. 톰 크루즈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사망. 스웨덴 인기 그룹 아바 항공기 추락사고로 비명 횡상. 포드 공화당 대선 2인자 자리 수락. 듀이가 트루먼을 이기다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듀이가 트루먼을 이기다라는 기사는 미국 역사, 사회학, 언론학, 통계학 등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대표적인 오보다. 1948년 미국의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전화 설문을 기반으로 공화당 후보 토마스 듀이의 미국 33대 대통령 당선 보도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해리 트루먼의 승이었다. 당시 서민 정책을 갈구하던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전화 설문을 통해 전화기를 보유한 부유층의 의견에 의존했던 것이 오보의 원인이었다. 특종과 오보, 그 경계는 미묘하고 아슬아슬하다. 지나친 특종에 대한 욕심, 그것이 바로 오보의 씨앗은 아닐까. 1970년대 워터게이트 특종의 숨은 공로자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전설적인 편집장 벤 브래들리.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의 역할은 사회의 어두운 것을 비추고 진실을 알아내 밝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1960년대 타계한 신문 발행인 필립 그레이엄. 그는 기사를 The First Love Draft of History, 즉
역사의 첫 밑그림에 비유했다. 펜으로 부패한 권력을 무력화시킨 기자들, 카메라를 무기로 전쟁의 참상을 전달한 기자들, 반면에 특정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자들. 펜과 카메라로 인류의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그들이야말로 역사의 초안을 그리는 주인공들이 아닐 수 없다.